자, 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기초 10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자산에 대해서 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1년 안에 현금화다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유동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당좌자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고다라는 얘기는 쌓을 지자에 창고 고자를 써서 쌓아놓고 판매하는 자산이다. 또 쌓아놓고 뭐한다? 소비하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판매나 또는 소비를 하거나 또는 내가 원재료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나 소비나 제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놓는 그런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된 그 영업하는 거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자산을 얘기하죠.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너 이거 왜 샀니? 하는 이 목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안에는 상품이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죠. 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것을 원재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보통 만드는데 소요되는 것을 제공품, 또 만든 것을 제품,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내 이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 내가 물건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용달비, 운임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관세 같은 경우, 또 하역료, 물건을 갖다가 상하차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몽땅 매입 부대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500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총 1,500원 주고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품시킨 경우 있죠.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또 살 때 깎는 매입애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만큼 200원만큼을 깎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되죠? 1,500원에서 200원을 빼주니까 1,300원만큼을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정 기간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 외상을 거래할 때는 약정에 의해서, 즉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은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15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게 되면 내가 2%만큼을 내가 깎아줄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입 할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매입애누리는 살 때 깎는 그런 것이지만, 이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즉 외상대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내가 지급을 해서 할인을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상품을 매입할 때에 우리가 발생하는 운반비 같은 경우는 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을 처리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살 때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자, 매출할 때, 즉 판매할 때는 비용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운반비로 처리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뭐 옥션이나 11번가, 뭐 G마켓 뭐 이런 데서 구매할 때는 택배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택배가 무료 배송인 경우에는 그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하죠. 이때 쓰는 계정을 우리는 운반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판매용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판매용 상품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샀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앞전에 기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차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품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대금을 카드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이 카드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외상거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A라는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사왔는데 이 카드가 만약에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거래처에서는 카드로 이미 결제를 했으니까 대금 정산은 끝난 거지만 삼성카드에다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자, 우리가 이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해요. 채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거래처 잘못 등록하게 되면 그냥 틀렸다라고 해서 감점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볼까요? 영업용입니다. 자, 영업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쓰려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업용 비품을 구입하고, 자, 일단 비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그죠? 비품 이렇게 적어야 될 것이고, 자, 이것도 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상품, 즉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쓴다? 그쵸?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가 될 것이죠. 자, 아무튼 이 거래 두 가지 예제는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나중에 제가 기말고사 시험 볼 때도 꼭 출제가 나올 문제니까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상품을 매입할 때, 자, 매입이란 얘기는 상품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상품을 팔을 때는 매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사왔는데 반품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반품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환이라는 얘기는 돌릴 환자예요. 그래서 사왔던 게 나간다. 이게 바로 환출이란 얘기고, 자, 판매한 사람은 물건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환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품되어 온 것은 환입, 반품시키는 것은 환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매입하는 경우와 또 매출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둘이 거래를 했어요. A하고 B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때 1,000원만큼의 상품을 사왔고요. 또 1,000원만큼이 똑같이 판매를 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사는 것은 매입이다. 또 파는 것은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품을 시켰어요. 그랬대요. 환출 이렇게 되겠죠? 100원만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건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환입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100원만큼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였는데 불구하고 야, 좀 깎아줘. 그래서 살 때 깎는 것을 제가 매입 애누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00원만큼 깎아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팔 때 깎아줬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매출 애누리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과 매입에서 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A는 B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렇죠. 1,000원에서 100원만큼 자, 반품시켰고 또 100원만큼 깎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800원만 지급을 하면 될 것이고, 또 판매한 사람은 반품 100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할 때 깎아줬으니까 100원만큼 또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800원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 외상 거래를 할 때는 약정서를 맺게 돼요. 무조건 외상이다라면 기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30일 정도를 외상 기간으로 정해놓고, 자, 대금을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10일 이내에 뭐 외상 대금을 정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이 2%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는 20원만큼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면 200원이 되지만 1000원에 대해서 2%만큼을 빨리 우리가 대금을 정산했을 때 차감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외상 매입금을 빨리 갚은 거죠. 그죠? 자, 반대로 매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상 대금을 빨리 회수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할인해 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800원에서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우리는 78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금만 매입한 사람이 매출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면 되겠고요. 또 매출한 사람은 순수한 매출액을 얼마라고 보느냐 하면 780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외상대금을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80원만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판매할 때 깎아주는 거와 매출 할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할인하는 개념에서는 둘이 매입 할인이나 또 매입 애누리 이런 개념은 같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후에 외상대금을 빨리 조기에 회수하거나 지급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그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매출 애누리나 매입 애누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또는 판매할 때 깎는 것이지만, 이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은 판매하고 또는 사고 난 후에 외상대금에 대해서 조기에 내가 지급하거나 또는 회수할 때 깎아주는 것을 얘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매입이라고 하는 거, 상품을 사는 거죠. 자, 환출이나 매입 할인, 애누리가 있게 되면 보통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상품을 샀을 때는 차변의 상품 이렇게 우리가 될 것인데, 자,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불량이 있어서 반품시켰다 이런 얘기니까 환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 대금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될 것이고, 또 차변에 있는 상품이 대변에 가서 빼줘야 외상 대금이나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어때요? 차변에 있는 것이 대변에 가고 대변에 있는 것이 차변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가 붕괴를 뒤집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역붕괴다. 역이란 얘기는 반대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역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입력할 때는요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상품 20원 할 때 앞에다 음수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하고 음수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팔았던 것이 다시 들어오거나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팔 때 깎아주는 것을 매출의 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30원만큼의 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게 되면 마찬가지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하고 1000원 이렇게 됐고요. 외상 매출금하고 1000원 이렇게 분괴를 해줬는데, 자, 정상적이지 않은 반품 거래가 발생을 했잖아요. 환입.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줄어야 되니까 대변에 가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이 차변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붕괴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붕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입력할 때,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대로 상품 매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 그냥 30원 이렇게 적고요. 외상 매출금 하고 음수로 3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가 이제 실기를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표를 직접 입력하고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입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품을 사고 파는, 즉 상품 매매에 관련된 계산식이 있는데요. 기말고사 때 제가 꼭 시험 출제를 할 것입니다. 자, 순매입액이다, 순수한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 매입한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라고 봤을 때 환입이나 매출의 누리 이 금액이 만약에 200원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매입 할인 금액이 20원이었다. 그런데 아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원가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200원이었다라고 하면 원가에 가산을 하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980원이 바로 내 순수한 원가, 즉 내가 살 때 원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것을 우리는 매입 원가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통 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출 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는 내 순수한 원가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창고에 물건이 100원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있던 상품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초 상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기중에 내가 상품을 1,000원만큼을 매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1,000원만큼을 매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창고에 지금 총 얼마만큼의 상품이 있냐면 1,100원만큼의 상품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판매 활동을 막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 활동을 900원만큼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에 있어서 재고가 얼마 남았을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기초 상품과 단기에 매입한 금액 1,100원에서 지금 900원만큼을 판매했으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200원만큼의 상품이 남았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말 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내가 900원만큼을 판매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순수한 원가 부분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9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에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600원만큼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출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총 매출액에서 이렇게 환입 들어온 부분이나 매출의 누리 또 매출 할인까지를 차감을 했을 때 우리는 순매출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다라는 얘기는 비싸게 파는 게 얼마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00원에 방금 팔았어요. 근데 내 원가는 얼마짜리였어요? 900원. 그럼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겼다? 그렇죠. 600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이 600원에서 뭐 직원들 급여를 내가 1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영업이익은 5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느냐 이런 것 등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매매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큼 발생했는가 또 내가 얼만큼 원가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 등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 어때요? 음, 사업도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구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어땠어요? 기업의 손익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야 되냐 싸게 팔아야 되냐에 따라서 회사에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해보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나중에 기업은 도산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매매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이익 구조를 창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계에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식으로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총 매입액이 1,000원이 있었다. 그럼 반대로 자, 매입한 금액이 1,000원이 있었는데요. 자, 내가 반품시킨 거나 또는 살 때 깎는 거나 또는 외상대금을 조기 지급해서
하는 것을 매입 할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때요? 환출하고 매입의 누리를 차감을 하게 되면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순수한 매입액, 즉 우리가 네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매입액을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순수한 매입액은 얼마? 800원이 되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 원가, 이 우리가 내 원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이 매입 원가 800원짜리를 자, 3,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팔았던 것이 다시 반품되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수한 매출액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순수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2,5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800원짜리를 2,500원에 판매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순매출액 2,500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총매출액에서 환입이라든지 매출액률이 500원을 차감을 했으니까 순수한 매출액이 2,500원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매입액이 800원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1,000원에 사와서 내가 반품시킨 거나 매입 할인 애누리가 200원이 생겼으니까 순수한 매입액이 800원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매출 원가라는 얘기는 내 매입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할 때에 매출할 때 내 원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매입 원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자, 기초의 상품이 자, 500원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매입한 금액, 순수한 매입액이 8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창고에 판매 가능한 자, 판매가 지금 가능한 상품이 얼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1,3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300원을 판매하겠죠. 그렇잖아요. 판매를 했는데 자, 기말에 재고가 600원만큼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00원만큼은 판매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죠. 그죠? 그래서 기말 600원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럼 매출액이 얼마다? 그쵸? 800원만큼이 내가 판매를 했다. 이게 순수한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매출액에서 내 원가를 빼주게 되면 얼마큼 이익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예를 들어 치킨 장사를 한다. 닭이 10마리가 들어와서 자 예를 들어서 7마리를 팔았다. 그럼 3마리 남았잖아요. 그럼 3마리의 원가가 300원이었다. 그런데 자 300원만큼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럼 700원이 원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원만큼 매출 총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개념 이익에 대한 개념과 원가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아주 중요한 원가 개념이다.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이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산 때 이런 얘기,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자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말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에 의해서 기말재고 자산을 보통 구해요. 수량이라는 얘기는 개수 이런 얘기고요. 이 단가는 개당 이런 얘기죠. 한 개당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었는데 자 개당 100원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기말재고 자산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이라는 거와 또 실지재고조사법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혼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기록법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너무나 수량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기록하지는 않고 판매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재고 파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또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100개가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순수한 매입한 게 수량이 1000개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고에는 판매 가능한 상품의 수량은 총 몇 개가 되느냐 하면 11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계속기록법은 그 중에서 900개를 판매했어요 라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100개에서 자, 얼만큼 남았을까요? 200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장부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재고 조사법은 거래량이 보통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사고팔고 이거를 어떻게 계속 적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계속기록법은 거래량이 적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을 때는 판매하는 것을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말에 재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파악을 보니까 총 1100개에서 150개가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50개가 남았다 이런 얘기는 나머지는 다 판매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하나의 거래를 봤는데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재고가 200개가 남았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재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150개밖에 안 남은 거죠. 자, 이거는 장부상에 존재하는 수량이고 이건 실제로 재고 파악을 한 거잖아요. 지금 몇 개가 차이가 났어요? 그쵸, 50개만큼이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런데 상품이 어때요? 200개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150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50개가 어떻게 돼요?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상품이 도난당하거나 없어진 것을 우리는 감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창고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보관할 때 뭐 도난을 당하거나 감모라는 얘기는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뭐 운반하다가 물건이 훼손당하는 경우 또 날씨에 의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50개가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바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50개만큼이 이익이 발생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세금도 어떻게 돼요? 많이 내겠죠. 이익이 많으면. 그쵸? 그런데 그만큼이 이익이 줄었다면 세금도 적게 내는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 방법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기말 상품이 200개로 신고했을 때는 자산이 50개만큼이 플러스 된 거잖아요. 실제보다 50개가 많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기말재고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익도 증가하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겠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감소되면서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겠어요? 적게 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 100여 명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금을 적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많이 낸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를 우리가 이제 법인 기업의 회계를 할 때는 주식에 영향이 많이 미치죠. 즉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세금도 많이 내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주식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나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격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내는 방향에서 회계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익을 많이 나는 방법은 그쵸? 계속기록법을 선택을 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한다는 방법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 회계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탈세가 아니라 원칙하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인하공전 학생들은 보통 이 엔지니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전문적으로 배운 친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을 때 똑똑한 친구를 어때요? 영입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똑똑한 친구를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 친구의 연봉의 몇 배 이상을 어떻게 돼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싼 맛에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의 그 친구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친구를 두게 되면 보통 몇 배 이상을 회사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또 어떻게 주식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너잖아요.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을 뽑을 텐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회사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너들은 여러 다방면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탤런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너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말재고 수량에 대한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재고 자산은 기말재고 자산에 관련된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처럼 수량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단가에 의해서 기말재고 자산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이냐 또는 실질재고조사법이냐 이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높고 낮음이 결정되고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가, 개당의 단가죠. 한 개의 단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단가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입이란 얘기는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입선출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어떻게 되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이 일반적인 게 이제 선입선출법이 많죠. 왜?
우리 모든 상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걸리 한 병을 마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막걸리나 우유가 됐건 간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죠. 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거나 그러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먼저 만드는 것을 먼저 팔아야지 나중에 판매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선입선출은 먼저 내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자, 후입선출법은 뒤후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판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부의 조작이다. 즉 이익 구조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이익이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에서도 이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단가 면에서도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 적게 나오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은 이 이익을 적게 내는 세금을 아주 적게 내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통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거래하고 좀 거리가 멀다. 즉 장부 조작의 방법이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전 세계가 하나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는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왜?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이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리아갭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이 만든 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 아까 우리 수량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익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왜 초기에 우리가 기업들 어때요?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의 방법을 쓰고 세금은 뒷전이 되더라도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을 쓸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에서는 선출법을 쓰겠죠. 그러면 선입과 후입을 매년마다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선입이냐 후입이냐 결정을 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국세청에서 자,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결정할까요? 아니면 후입선출법으로 결정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엔지니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후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 주느냐 하면 선입선출법에다 체크 표시를 해버려요. 왜?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조세 확보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당연히 선입선출법이 되겠죠. 하지만 기업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면 당연히 후입선출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옛날에 내가 전산회계 배울 때 옛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하고 개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평균법은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선입과 후입의 어정쩡한 중간 부분.
그래서 평균해서 낸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이 이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어떤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배우게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지금 치솟으면서 돈은 회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상생지원금이다, 지원금이다 풀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상당히 지금 위험에 또 빠져 있죠. 왜? 물건은 판매가 안 되고 한 군데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 안 돌게 되죠. 이처럼 정부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야 되는데 이 정부의 이 관료들, 국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머리가 나쁜 친구들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순 그런 기능이 망가뜨려 버린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거나 대통령 뽑을 때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야 됩니다. 진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고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는 친구들을 뽑아야 요번같이 부동산 완전히 100% 올라가는 조세만 잔뜩 했던 뭐 그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못된 친구들이죠. 전부 다 이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의욕 상실이 돼버렸잖아요. 근로를 해서 어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이익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잘 알아서 선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가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자,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줄 건데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선입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자,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도 가장 많이 내겠죠. 그죠? 하지만 후입은 어때요? 순이익이 이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적게 나오고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선이 자, 순서에 대해서 부등호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입, 이동, 총평균, 후입선출법 이런 순서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게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 시험에서도 꼭 낼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f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한다. 한번 볼게요. 처음에 기초에 이 상품을 살 때 100원 주고 샀는데 그새 5일 사이에 150원이 돼 버렸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물가가 변동하는 폭이 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램, 우리 왜 컴퓨터에 뭐 기억 장치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품, 또 반도체, 또 석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물가 상승하고 영향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6일 하루 차인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물가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내가 500원에 샀었던 것이 1000원에 사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50개를 500원에 팔았다.
자, 선입선출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250개를 1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이 12만 5천 원은 판매액이에요. 그러면 내 원가를 구할 때는 순수한 원가만 가지고서 구해야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내 원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1월 1일, 1월 5일이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먼저 들어온 거서부터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개, 150개를 팔아야지만 250개를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있는 게 먼저 나가야 되니까 1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50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내 원가는 어떻게 돼요? 32,500원이 내 판매할 때의 원가다. 이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다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에 판매했어요? 지금 12만 5천 원에 팔았어요. 판매액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가가 3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32,500원짜리를 12만 5천 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큼 이익이 발생했겠어요? 그쵸? 92,500원만큼이 이익이 발생했다. 자, 뭐 폭리를 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집세도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우리 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 개당 원가는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수십만 원에 판매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니까 이익이 발생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의선출법이었을 때는 매출 총이익이 지금 92,500원만큼이 발생을 했지만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하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었던 걸 팔겠죠. 그러면 볼까요? 자, 200개 먼저 나가게 돼요. 그죠?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0개, 자, 단가는 150원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개, 여기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50개. 그럼 그 단가는 100원. 그럼 원가가 어떻게 돼요? 35,000원이 되겠죠? 자, 매출 원가가 35,000원이에요. 그런데 자, 매출액은 그대로 똑같아요. 판매액은. 그러면 내가 자, 매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니까 매출 총액은 어떻게 되겠죠? 그쵸? 9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의 똑같은 거래인데도 어디에서는 92,5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는 9만 원밖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2,500원만큼이 지금 이익이 차이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얼마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2,500억이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기말재고 자산은 수량이나 또 단가에 의해서 이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은 몰라도 이익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 즉 법인세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경영 의사 결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내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는 항공기계과 학생인데 내가 왜 이거를 배워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오너가 되시게 되면 그때 회계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익을 조절할 수가 있구나. 변칙, 우리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또 우리가 변호사나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를 따는 이유가 보통 어때요? 변호사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겠지만 실제도 그래요. 대기업에 있는 놈들이 못된 짓거리하고 남들은 형량이 10년 받을 거 1년도 안 받고 나오거나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내가 잘 모르면 그런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남는 것 같지만 이런 세금 같은 경우를 잘못하게 되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다음에 오너가 나올 사람이 많잖아요. CEO가 될 사람이나 또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 회사를 근무하게 되면 눈동장님과 같을 수 있죠. 잘 선택하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말재고 자산은 어떻게 얼마인가 알아보는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말에 합니다. 12월 31일 날. 왜? 기말에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작성을 할 때 실제적인 공정가치를 기록을 하게끔 우리가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얼마인가 알아보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기말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던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50원에 평가했다. 그럼 자산이 어떻게 돼요? 과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용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익도 마찬가지 과대가 되고 잉여금도 과대가 되니까 세금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과소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라는 게 있겠고요. 자, 1,000원이 있고요. 부채는 400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600원만큼이 진짜 내 돈인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꾼돈이라고 하는 것은 꾸지 않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1,000원인데, 자,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했어요. 자, 1,200원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0원만큼을 과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 늘어나요. 부채는 그대로예요. 꾼돈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지만 자본도 그렇게 늘어나겠죠. 자, 자본은 어떻게 돼요? 800원만큼이 돼버려요. 그럼 자산이 이렇게 과대가 되면 자본도 늘어나요. 그럼 자본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200원만큼이 늘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도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200원만큼이 조세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자산을 부풀리는 그런 회계 처리를 우리는 분식회계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식회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보통이 대표이사가 구속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세금을 줄이려고 어떻게 돼요? 자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자본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본이라는 친구는 같은 편이구나.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자본도 증가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드는구나. 하지만 부채는 변함이 없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에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비용하고 수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비용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게 매출원가라고 보시고, 수익의 제일 대장이 매출액이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자,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은 줄어드니까 비용이 감소가 되고 반대로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왜?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자, 제가 지금 요 개념 설명했는데 우리 회계학 시험에서 요것만 알아도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같은 시험 같이 어려운 문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재무제표의 영향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이제 배웠는데요.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갈 거예요. 자,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 자산이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있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여유 자금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적금 이런 게 1년 이상이 되는 적금이라든지 금융상품을 투자하거나 또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또는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취득할 때 어떻게 돼요? 살 때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을 해요. 자,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요. 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 계정이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비용 계정이 되겠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시세 차익,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샀네요. 토지를 샀으면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내가 영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라고 적지만 이렇게 시세 차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대비해서 보통 투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걸 목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자, 이 토지를 1,000원에 주고 샀는데 2,5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변에 투자 부동산 항상 팔 때는 원가로 떨어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원가 1,000원. 근데 현금은 2,50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500원이 되고요. 자,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처분이익 1,500원만큼의 이익이, 즉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장기 대여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기란 얘기는 1년 이상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려줬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냥 빌려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천 소득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영업대금, 즉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25%의 세금을 매겨요. 여기다 또 2.5%, 즉 우리가 지방소득세, 그러면 27.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 기업들끼리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급 회계 때 배우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금융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MA, CP, 또 CD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죠. 즉 1년이 넘어가는 1년이 초과하는 그런 상품을 금융상품 이렇게 있고,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구입한 주식, 사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살 때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래 원가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돼요? 원가에 포함을 시켰다. 뭐를요? 수수료. 우리가 왜 주식 같은 거 사면 증권 수수료 붙잖아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매도나 만기 보유 증권은 원가에 포함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또 이런 친구들은 기말에 얼마인가 평가할 때 공정가치를 뭐예요? 시장의 가격, 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반대로 손해를 보면 평가손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매매 증권에 관련 단기와 매도 가능 증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이런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익 구조관하고 그런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잘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